자, 여러분들 9월 3일 우리가 지금 방과 수업 시작한 지 3일차죠? 오늘은 통일신라 정치, 그 다음에 사회경제문화사 하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정치와 사회경제문화사 하면 됩니다. 총 아마 4파트로 나눠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이 판서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영상 촬영한 그 유튜브 안에 게시물에다가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그걸 들고, 이 책 무겁잖아, 딱 요약본 정리되어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 우리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국사 또 다른 쪽으로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준비한 친구들 있죠?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이유는 한 번 보라는 게 아니죠. 10번, 20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촬영한 거를 내가 봅니다. 왜냐면 잘못 설명한 게 혹시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촬영 영상에 내가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또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또 밑에 댓글을 달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촬영한다고 질문 안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도중도중에 하세요. 괜찮습니다. 모르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우리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회로 막 내가 알려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수업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또 대답도 크게 하고, 아시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안에 고조선이 있었고요. 멸망했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그래서 각각의 특징과 풍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나라들이 서로 정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세 국가, 가야까지 하면 네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마지막 가야. 자, 어디를 장악한 국가가 전성기를 달렸어요? 처음에 4세기 누구? 5세기 누구? 고구려. 마지막 신라 6세기죠? 결국 삼국통일은 누가 했습니까? 신라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배웠고, 그 안에서 부흥운동이 있었던 거, 백제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고구려의 부흥운동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마지막 나당전쟁 이후에 676년에 삼국이 통일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통일신라. 자, 우리가 보통 통일신라라고 하는데 뒤에 오늘 발해도 같이 배우는 이유,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신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좀 애매하죠. 위에 발해라는 국가가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남북국 시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명칭도 쓰지만 우리는 발해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통일신라 정치와 여러분 정치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가 신라 시대를 시대 구분을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요. 상대는 그냥 삼국시대라고 보시면 돼. 이 중대는 무열왕 이후부터 통일한 다음이에요.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신라 중대는 통일신라 시기고요. 가장 잘 나갈 때예요. 하대는 해공왕 이후부터 하대인데요. 신라가 무너지는 100년입니다. 무너지는 100년. 그래서 상대는 삼국시대, 중대는 통일 이후에 신라가 가장 잘 나갈 때, 하대는 바로 무너질 때. 그래서 중대 통일했고, 하대 무너지고, 중대 잘 나가기 때문에 왕의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죠. 왕권이 셉니다. 하대 무너집니다. 분열이 일어나겠죠. 왕권이 약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열왕부터 봅시다. 무열왕,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김춘추. 그렇지. 무열왕은 나당 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그 외교의 공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덕여왕 이후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열왕은요,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골품제라는 신분제, 우리 뒤에서 살짝 다루겠지만 골품제라는 신분제 아실 거예요. 신라가 가지고 있던 폐쇄적인 그러한 신분제, 고구려 백제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근데 귀족 사회였겠죠. 그런데 신라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있고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진골과 성골이 있었죠? 둘 다 왕족이고 귀족이지만 더 높은 건 성골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진골 출신인데 최초의 왕이야. 그러면 이 다음 후손들은 진골이 돼, 성골이 돼? 진골이 되겠지. 당연히 아들 물려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골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 최초의 왕. 오케이? 그 다음 백제 X. 백제 일단 멸망합니다. 그래서 무열왕 때 백제까지만 없애요. 그리고 무열왕은 끝. 그의 아들 문무왕이요, 결국 고구려 없애고 나당 전쟁까지 치르면서 676년에 삼국 통일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사실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특징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외사정은 뭐냐면요, 문무왕 때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통일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지방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고 통일을 하고 시기가 지나서 체제 정비를 해야 안정화가 되는데, 통일 이후에 곧 통일을 막 한 지 별로 안 됐어. 그러면 뭔가 지방이 아직, 중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이 아직 좀 혼선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감시관들 보낸 겁니다. 그게 외사정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키워드입니다. 그냥 외사정, 그럼 문무왕, 지방 통제.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신문왕이에요. 이 파트에서는. 신문왕은요, 문무왕의 아들이고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의 체제를 싹 갈아엎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키는데,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흠도리가 반란 일으켜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김흠도를 바로 제거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흠도를 장인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결국에는 왕의 권위를 높이게 됐고요. 두 번째, 국학. 이거 학교잖아요. 우리 소수리망은 태학 있었죠. 둘 다 유교 공부하는 겁니다. 자, 유교하면 충성하라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야. 당연히 왕권 강화의 요소가 있겠죠. 세 번째, 상수리제도. 이 상수리제도는 뭐냐면요, 지방에서 잘 나가는 부자들 있잖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죠. 지방에 있는 호족, 촌주들, 각각 지역에 그 유력한 힘을 지방에서 가지고 있던 촌주 세력들을, 일부 그 촌주 세력을요, 일부러 어디로 오게 하냐? 경주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경주 가서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중에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유력 호족이나 촌주들 바로 경주 와서 살게 하는 거. 그 테두리에 가두는 거죠. 오케이? 왕권 강하죠? 그 다음에 관료전을 동그라미, 노급을 X. 자, 선생님도 열심히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돈을 받죠? 봉급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이 당시에도 관리들이 봉급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의 관리, 통장으로 쏴줬을까요? 아니죠. 토지를 줍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이게 토지에 대한 권한이 소유권이 아니에요. 수조권입니다. 이게 수조권이 뭐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교실, 3학년 1반에 있는 이 교실이 시은이 거야. 시은이가 농민이에요. 시은이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3학년 1반 시은이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나한테 수조권을 주잖아요. 시은이는 세금 국가에 내야 돼? 나한테 내야 돼? 나한테 내야 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자,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가 있어요. 노급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 플러스 거기에 있는 농민들도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료전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 입장에서, 왕족 입장, 귀족, 왕족 입장에서는 노급을 받고 싶어요? 관료전을 받고 싶어요? 노급 받고 싶잖아. 여러분들 여기 시인이한테 내가 곡괭이 주면 농민이지만 칼 주면 뭐가 돼?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신문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에게 힘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주고 있던 노급 없애버리고 관료존을 지급한 겁니다. 이것도 왕권 강화죠. 결국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자, 그럼 왕권이 강화되면 선생님이 보통 정상 수업할 때도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냈었어요. 왕권이 세지면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상대 등의 힘은 약해지고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시중의 힘은 세지겠죠.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중대에는 특히 신문왕 시기에는 왕권이 무지하게 강화되면서 상대 등의 힘은 약해지고 시중의 힘은 세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신문왕 시기에는 14부 체제를 완성합니다. 자, 한번 표를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다 외울 필요 없죠. 우리도 지금 교육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이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법흥왕 때 병부가 먼저 설치됐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계속 생기다가 신문왕 때 14부 체제가 완성이 돼요. 각각의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이 부사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14부 체제가 완성된 시기 바로 신문왕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구주 오소경, 여러분들 이거 지방제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런 지도를 보고 구주에 오소경이 있으면 통일신라 시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9개의 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작은 서울이란 뜻이죠. 작은 서울, 소경 1, 2, 3, 4, 5. 그래서 결국에는 구주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놨는데 이 작은 수도, 5개 작은 수도를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경주가 금성인데 여기 너무 오른쪽 아래 치우쳐져 있죠.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교통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가잖아요. 하루에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금방 가는데 이 당시에는 길이 그렇게 잘 닦여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주가 오른쪽 하단에 치우쳐 있으니까요. 지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지금 광역시 같은 거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구주 오소경 바로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판서로 가면 구서당 십정. 이거 구서당이 중앙군, 십정이 지방군입니다. 그런데 각 구주에 일씩 들어가니까 구정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죠. 이거 아까 우리 지도 본 맨 위에 한 주라고 있어요. 거기는 최전방이기도 하고 영토도 넓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는 2정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에는 1정이 들어가 있어서 10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군 구서당은 지금 경주와 왕을 지키는 중앙군이죠. 그런데 이 구서당에는요, 신라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 통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를 구주로 나눴잖아요. 이것도 333, 고구려, 백제, 신라 약간의 통일성이 부여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민족 통합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구서당에. 오케이? 그리고 이 신문왕은요, 능력이 좋지만 위로 쭉쭉 갈 수가 없어. 육두품 이해되시죠? 진골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끝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런 육두품들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신문왕 시기엔 육두품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다만 골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 없습니다. 관등도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오케이? 그거는 뗄 수 없지만 그래도 육두품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대에서 대표적인 왕 3명 아시면 돼요. 자,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한 신문왕.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잘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대는 이렇게 잘 나갔어. 중대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결국 나라, 이 신라도, 천년의 왕국이었던 신라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통 나라들이 무너질 때는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자, 여기 보시면 해공왕. 이 해공왕 이 양반이요, 왕위 8살인가 됐어요. 왕권이 셀까 약할까? 약하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8살짜리가 사탕 주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8살짜리가 왕이 됐네? 그럼 옆에 있는 신하들이 쟤만 죽이면, 쟤만 잡기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해공왕이 결국 즉위하고 있다가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죠. 상대 등의 힘은 어떻게 돼 그러면? 세지고 시중의 힘은 약해지죠. 오케이? 자, 이거를 비교해서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하들이 세졌으니까 관료전이 좋아, 노급이 좋아? 다시 노급 부활해요. 사실 경덕왕은요, 이 중대 시기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노급이 경덕왕 때 부활을 하고 이 하대는 노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하 입장에서는 노급이 좋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대 해공왕이 죽고 선덕왕이라는 왕이 있다가 그 왕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수업 시간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선덕왕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김주원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주원의 라이벌이 김경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결국 김주원이 이겨요. 그래서 김주원이 왕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만 하면 돼. 그런데 출근하는 길에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무너졌네. 그래서 출근을 못해요. 그걸 들은 김경신이 궁궐로 뛰어가서 이건 하늘이 왕 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 사람이 원성왕이에요. 김주원은 한마디로 세댔죠. 그래서 김주원은 경주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기 강릉으로 가요. 그래서 강릉에서 명주군왕이다 라고 불리면서 강릉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게 호족의 시작입니다. 지방 호족의 시작이야. 오케이? 명주군왕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강릉으로 쫓겨난 이 김주원이 어떻게 호족 세상이죠. 이제 하대로 가면은 호족 세상의 시작점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김주원을 제끼고 왕이 된 김경신, 그 사람이 원성왕으로 즉위하고요. 그 사람이 했던 하나의 업적은 독서 상품과를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학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육두품이었어요. 육두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육두품이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국학에 다니고 있는데 성적에 따라서 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상품으로 세 개의 품으로 나눠요. 그래서 상품 점수를 맞은 사람은 좋은 관직에 가고 점수가 낮으면 하품이 되면 좀 안 좋은 관직에 가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의 한계가 있어요. 골품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품을 맞고 100점을 맞아도 진골이 갈 수 있는 관직에 갈 수 있을까요? 없죠. 특히 이 하대는 무너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상품과는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원성왕, 아까 김주원을 제끼고 왕이 된 이 김경신, 원성왕 때 독서상품과가 한번 이루어졌다. 그러나 골품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실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오케이? 자, 그러면 김주원은 강릉으로 가서 명주군왕 된다고 하고 이제 호족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김주원이 왕이 됐다면 그 다음 아들도 김주원의 아들도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김주원의 아들이 누구냐? 김원창입니다. 김원창은요, 아빠가 왕이 됐다면 자기가 다음 왕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쫓겨나갖고 왕이 못 되죠. 그래서 지방청 옹주라고 저기 공주 지역에 지금은 시장 정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원창의 난. 여기 뭐냐면요, 나라 이름도 만들어요. 장안. 신라 아니야. 장안. 연우도 씁니다. 경운이란 연우도 써요. 그래서 이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보세요. 왕권은 약해지고 신하의 힘이 세지니까 노급은 부활하고 왕이 계속 전쟁 계속 일어나고 집안에서 김원창이 이 사람은 귀족이고 왕족이겠죠. 김원창이 반란 일으키고 또 아래에서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농민 봉기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 적고적 빨간 어떻게 보면 바지 입은 사람들이야. 유니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간 바지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도적대입니다. 그래서 원종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 그때 진성여왕 때거든요. 이때가 가장 신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지방에서 농민들도 그냥 위로 아래로 그냥 좌우로 그냥 다 반란 일으키고 지금 난리 난 거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결국 누가 등장하냐? 호족들, 지방에 있는 호족들. 원래는 촌주라고 불리면서 조용히 살았단 말이야. 신라가 힘이 세니까 나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지방 통제가 안 돼요.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호족들이 성장해가지고요.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장군이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신라의 명령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족들이 각 지역을 장악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 호족들이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겠지만 궁예니, 견원이니, 왕건이니 후삼국 시대로 간 걔네들이 다 호족이란 말이야. 그리고 육도품들도 자신들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죠. 가장 사람들 중에 억울한 것 중 하나가 능력이 있는데 인정 못 받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두품들이 반신라적인 신라에 반대하는 성향을 띠고요. 이 호족들한테 붙어버립니다. 견원, 궁예, 왕건 이런 애들한테 붙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스토리 이해되시죠?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농민들도 반란 일으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상황에서 지방이 통제가 약화되니까 호족들이 성장하고 독립해버리고 육두품도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이 표시해놨죠. 호족들은요, 여러분들 불교는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크게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약간 이론적인 걸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적이에요. 글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전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종은 불교 종파 중에서 교종은 약간 귀족적입니다. 그런데 선종은요, 참선, 실천 이런 걸 중시해. 이런 쪽으로 많이 알면 뭐하냐고. 실천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 호족의 이데올로기로서 어떻게 정신적 지주로서 이 불교 종파 선종이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풍수지리설 좋은 땅 경주가 가장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전주도 좋고 서울도 좋고 강릉도 좋고 좋은 데가 많은 거야. 그럼 경주 중심 세계관에서 탈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이 선종이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요. 풍수지리가 또 하나의 그 가치관으로 매김하면서 경주 중심의 신라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기 시작하고 독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후삼국 시대가 등장하게 되고 후백제는 견원이, 완산주, 여기 전주죠? 후고구려는 궁예가, 송악, 처음에 개성이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옮깁니다.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이 궁예 여러분들 드라마 그 유튜브로 짤로 많이 보신 분들 보면 약간 자기를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막 관심법 해가지고 괜히 막 나를 퇴짜로 때리고 그러잖아. 후고구를 나중에 이름을 불교적인 이름 마진, 나중에는 태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진, 태봉 이런 게 보이면은 여러분들 마진, 태봉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들 이거 후고구려 궁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신라는 결국 다시 분열됐네요. 다시 분열됐어요. 좀 이따 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만요. 이 후백제는요. 중국의 5월 뭐 이런 국가들 있거든요. 중국의 5월이나 뭐 후당이나 이런 국가들과도 교류한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우리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추가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를 보면서 추가할 게 있어요. 키워드만. 후고구려도 제도 정비를 하겠죠. 중앙 뭐 우리가 아까 14부 이런 것처럼 후고구려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서를 정비한단 말이에요. 광평성이라는 지금은 지금 행정부 같은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인 광평성이라는 부서를 만들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문제를 보고 추가해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읍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후삼국시대가 되는데 이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어.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왕건이었죠. 왕건은 처음에 누구의 부하였어? 후고구려 궁예의 부하였어요. 궁예의 총애를 받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건이 결국에는 뭐 지금 표현은 쿠데타지만 결국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를 만들죠. 918년에 고려를 만듭니다. 고려를 만들고 나서 이제 후백제랑 싸운단 말이야. 중요 전투 3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공산 전투. 이거 대구 가면요. 우리나라 우리 전주 모악산 이렇게 있듯이 대구에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그 공산 전투에서 왕건 죽을 뻔합니다. 패배합니다. 왕건 대신 신숭겸이라는 장군이 대신 죽게 되는데요.
이 공산전투에서 고려가 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왕건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고창전투, 이거 전라북도 고창 아니에요. 저기 안동 고창입니다. 거기서 후백제를 격파해서 고려가 승리를 하고요. 마지막 1, 2천 전투에서 아주 그냥 후백제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공산전투에서 죽을 뻔했지만 고창전투와 1, 2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936년에 고려가 통일을 하고 1년 전인 935년에 신라는 자기가 스스로 와서 항복해버립니다. 경순왕, 마지막 신라의 임금입니다. 경순왕이 왕건한테 항복을 하게 되고 마지막 후백제가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936년에 고려가 삼국 통일을 다시 했다. 주인공은 왕건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왕건의 고향인 송악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철원이었잖아. 송악으로 옮기고 그리고 자신의 근거지니까. 그리고 나서 고려를 통일하고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되게 빠르게 많은 내용들을 정리했죠. 사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까 한 것도 내가 왠지 찝찝해가지고 일단 하긴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왼쪽에 있는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 뭐야 이거? 김흥돌에 난 국학, 이거 왕 누구야? 신문왕이죠. 그러면 신문왕의 업적 하나 고르면 되겠죠. 뭐 같아요? 1번이죠? 안 어렵죠? 다 여기 지금 이 판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가나 사이. 자, 가. 내가 왜 아까 그거 설명 많이 한 줄 알겠지? 김주원, 김경신 설명을 왜 했을까? 기출 사료니까. 우리가 사료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30시간 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말로 표현했지만 문제 보세요. 선덕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했는데 김주원이 나오고 결국 김경신이 왕이 됐다. 아까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 보세요. 원종의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 거의 망하기 직전이죠. 그러면은 이거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 그렇지. 김헌창 아까 김주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김헌창에다 이거 3점을 부여한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3점을 부여했어요. 보통 2점이거든요. 3점을 부여해서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김헌창은 아까 김주원의 아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김제 금산사 이런 가본 친구들이 좀 우리 가깝게 있기 때문에 모악산 올라갈 때 금산사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금산사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추가한다면 견훤이 왕위로 계속 있다가 자신의 아들한테 어떻게 보면 왕위에서 내려와요. 신검이라는 첫째 아들을 왕위를 안 주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신검이 어떻게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이 김제 금산사에 가둬놓거든요. 그런데 그 견훤이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왕건한테 가버려요. 그래서 신검은 정통성도 잃어서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견훤이고, 견훤이라는 걸 아시겠죠? 후백제라는 걸 아시고 답을 보면 여러분 자 보기를 하나씩 볼 거예요. 독서 삼품과 원성왕인 거 기억나시겠죠? 원성왕인 거.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침류왕입니다. 백제 침류왕 때 불교 수용했다 써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보시면 판서에 있습니다.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추가해 주세요. 후백제는 중국의 후당, 5월 이런 국가들과 사신을 파견해서 교류한 흔적이 있습니다. 정답이건 정답이 아니건 보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검정능력 시험에. 아마 유리는 잘 알 거예요. 모든 시험제를 낼 때는 기존에 있던 보기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보기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재탕한다는 거예요. 여 보기 무지하게 나옵니다. 정답이건 정답이 아니건. 후백제,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오케이? 광평성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광평성, 후고구려의 어떻게 보면 정치체제라 그랬죠? 광평성. 이 광평성이 보이면 궁의 후고구려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화랑도 이거 누구야? 진흥왕. 오케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10월 18일에 시험 문제를 지금 거의 출제하고 있을 거예요. 출제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갇혀져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 누군가 갇혀져 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을 텐데요. 강원도 쪽 보통 갇혀집니다. 강원도 쪽에 많이 갇혀지는데 그분들이 문제를 낼 때 기존의 문제를 보겠죠. 기존의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변경해서 냅니다. 그리고 이런 보기들은 그대로 씁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다음 배우도록 합시다.